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에 착 달라붙는 정책들을 쉽고 친절하게 풀어주는 KTV 라이브 정책 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부처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정책 썰은 업무 보고 소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벤처 스타트업이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창업부터 성장, 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본격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특히 성장의 온기를 지역과 소상공인까지 확산해서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경제를 만들겠다는 구상인데요. 오늘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놓은 주요 정책과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오늘 먼저 업무 보고에서 나온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업무 보고의 핵심은 한마디로 중소벤처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입니다. 정부는 창업부터 성장, 도약과 재도전까지 기업 성장 단계마다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여기에 지역과 소상공인까지 성장의 성과를 확산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담겼습니다. 또 복잡한 중소기업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비해 기업들이 보다 쉽게 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예, 성장 사다리, 그러니까 단계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 이런 좀 청사진이 엿보이는데 하반기 정책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상반기 성과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창업하고 벤처 투자에 좀 의미가 있었는데요. 정부는 올해 상반기를 중소벤처기업의 회복을 넘어서 혁신 성장의 기반을 다진 시기로 평가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지난 3월부터 추진한 모두의 창업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네. 프로젝트에 6만 2천여 명이 참여해 역대 정부 창업 공모전 가운데 가장 많은 신청자를 기록했고요. 벤처펀드 결성 규모도 4조 4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벤처 투자도 3조 3천억 원으로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AI와 반도체 등 딥테크 분야 유니콘 기업이 등장하면서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도 첨단 기술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예, 모두의 창업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서 확실히 모두가 좀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활성화하자, 이런 분위기를 좀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수출과 또 여러 가지 기술 개발에도 성과가 있었다고요? 네, 우리 경제가 버텨왔던 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소기업 수출은 올해 상반기 640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KBT 수출이 30% 넘게 증가하며 중소기업 수출을 견인했고요.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도 역대 최대인 2조 2천억 원이 편성돼 기술혁신 생태계 회복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또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하고 범정부 기술 탈취 신고 체계를 운영하는 등 기업이 안심하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예, 창업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는데 앞으로도 또 창업을 더욱더 활성화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창업 열기를 지속하기 위해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네. 창업 도시를 추가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성장 펀드의 창업 공간도 확충해 수도권뿐 아니라 지역에서도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고요. 또 신안보와 제약 바이오, 기후 테크, 제조 AI, K 소비재 등 신성장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네. 혁신 기업에는 최대 5년간 400억 원 규모를 집중 지원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방금 언급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기업을 키우는 것 자체는 좋은데 요즘에 우리 기업이 좀 잘 나가다가도 글로벌 시장에서는 많이 좀 활약을 하는 경우가 적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원책도 마련을 네. 했는데요. 정부는 혁신 기업이 중견 기업, 나아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예. 우선 모태펀드와 국민성장펀드를 연계해 성장 기업의 안정적인 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네. 벤처기업이 중견 기업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기존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혜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 맞춤형 수출 지원과 해외 거점 확대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역 유망 기업 3,000곳을 국가대표 도약기업으로 육성해 지역 경제 성장 기반도 함께 확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까지 다 포함이 된 건데, 근데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또 실패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 경우에 좀 안전망을
만들어주는 그런 제도도 있을까요? 네,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정부는 실패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재도전 생태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인데요.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실패한 기업인들이 원활하게 재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패 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다른 창업자들도 경험을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또 25만 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위기 경보와 경영 진단, 재무 개선, 신산업 전환까지 기업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기업 성장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성과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런 기업에서 만든 성과들, 여러 가지 경제 발전된 그런 모습들을 결국에는 지역 곳곳으로 좀 퍼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나왔을까요? 네, 정부는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지역경제 활력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노후화된 시장 시설을 개선하고 전통시장 브랜드화와 배달 경쟁력도 강화해 더 많은 소비자가 찾는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인데요. 지역 상권도 핵심 점포 육성과 AI 기반 자율경영 식당 확산, 상권 브랜드화를 연계해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를 만들어간다는 게 계획입니다. 예. 네, 이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 체계를 마련하고요. 또 육아와 고용, 산재보험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정책 자금도 중저신용자와 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네, 소상공인도 챙기겠다 이런 내용이 결국 포함된 건데요. 근데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의 상생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좀 눈에 띄는 정책 중에 네.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는 예. 이제 상생 범위를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플랫폼, 금융, 방산 분야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술 탈취와 불공정 거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해 분쟁 조정 전담 체계도 구축하고요. 중소기업 협동조합에도 협의 요청권을 부여하는 등 보다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사회연대 경제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민간과 함께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를 도입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네. 네, 또 기업 승계도 단순한 가업 승계를 넘어서서 M&A와 임직원 인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성화를 해서요. 기업 경쟁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 좀 기업들도 잘 알아보고 활용하면 좋겠는데요. 한편으로는 이걸 적용할 때 공급자 중심이 아니고 수요자 중심으로 좀 기업이 중심이 되는 그런 정책을 만들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복잡하게 운영되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정면 재정비하기로 했는데요. 네. 유사하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은 통합 조정하고 확보한 재원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다시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새롭게 도입되는 규제가 스타트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는 규제 거버넌스도 함께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예. 기업 데이터도 통합 관리에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내용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공정위의 목적은 하나겠죠. 아무래도 경제 주체들이 모두가 좀 잘 살고 또 잘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성과들이 있을까요?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핵심 방향은 한마디로 독과점 구조 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공정위는 민생 분야 불공정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높이는 한편 디지털 시장과 대기업 집단 분야에서도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민생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경제 주체 간 힘의 불균형을 완화,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 집단 경제력 집중 완화 등 4가지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만 들으면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러면 나랑 연관된 건 어떤 부분이지 하고 궁금도 하실 것 같아요. 뭐 담합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정책설 주제와도 상당히 네. 비슷할 수가 있는데요. 네. 공정위는 이제 담합과 시장 독점 등 민생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 행위는 집중 점검하고 반복적인 담합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 보다 강력한 제재 수단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소비자와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다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단체 소송 제도를 개선하고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사실 이 담합한 기업을 잡는 그런 뉴스가 또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했잖아요. 소비자의 권익을 더 챙긴다고 하니까 좀 안심이 되는 부분도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앞서 중기부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대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간의 또 상생을 위한 방안 여기도 포함됐습니다. 어떤 네. 내용입니까? 네, 그 공정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기업 등 경제적 강자와 협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가맹점주와 하도급 업체, 대리점주 등의 협상력을 높이고요. 불공정한 대금 지급이나 비용 전가 행위 같은 것들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네, 특히 하도급 대금 보호를 강화하고 가맹점주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창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보호 장치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 자, 이쯤에서 저희가 AI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AI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이런 상하 관계가 디지털 플랫폼에도 좀 적용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개선책이 있을까요? 네, 공정위는 AI와 플랫폼 중심의 디지털 경제에서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네. 배달앱과 온라인 쇼핑, 앱마켓 등에서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점검하고 AI 서비스 시장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새로운 경쟁 문제와 제도 개선 과제도 찾아낼 계획입니다. 또 대기업 집단의 부당 내부 거래와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도 집중 감시해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경제력 집중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 이어서 이렇게 좀 대기업의 경제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 문제점들이 좀 파생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걸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의 부당한 내부 거래와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차단하기 위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네. 특히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 지원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총수 일가의 부당한 경영권 승계로 이어지는 행위도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 기업 지배구조 관련 공시를 강화해 시장 감시 기능을 높이고 소유와 지배구조 개선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중소벤처기업 성장 지원과 또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두 가지 과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성장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한 정부의 하반기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산업통상부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투자를 높이는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식재산처는 특허와 상표 등 지식재산을 수익으로 연결하고 기술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 기자, 산업부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부터 짚어보죠. 네, 일단은 초성장 그리고 신공간 이런 표현을 내세웠습니다. 여기서 네. 초성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초성장 매우 성장하다, 뭐 뛰어넘을 초자를 썼습니다. 예.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첨단 산업, 뭐 반도체, AI 이런 첨단 산업을 통해 매우 성장시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신공간은 이제 신공간 새로운 신자를 써서 새로운 공간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새로운 공간이라는 기존의 이 수도권 중심의 투자가 아닌 새로운 이 지방 중심의 투자로 기업과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다시 말하면 이제 국내 산업 경쟁력을 더 키우고 또 성장의 무대를 수도권 밖으로 넓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초성장, 신공간 굉장히 좀 포부가 느껴지는 네. 그런 이슈가 아닌가 싶은데요. 핵심 과제로는 역시 좀 많은 그 화두를 던지고 있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꼽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반도체와 로봇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를 축으로 약 1,500조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지방 주도 성장을 목표로 올해 새롭게 낸 사업이거든요. 예. 정부는 이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이 반도체 혁신 성장 지원단 그리고 반도체 특별 회계를 신설하기로 했고요. 매월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주제로 해가지고 대통령 주재 점검 회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 투자도 확대합니다. 관련해서 산업부 장관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국민주권정부 임기 내 착공 생산을 목표로 입지, 전력, 용수 등을 관계부처와 함께 차질 없이 준비하고 AI 로봇, 데이터 센터의 지역 투자도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완공 시기를 대폭 앞당기기로 했는데요. 네. 일반 산업단지는 당초 2045년에서 2033년으로 12년 앞당기고요. 국가산업단지는 2047년에서 2039년으로 8년간 단축할 예정입니다. 예. 최대한 좀 신속하게 이 성과를 좀 수행해 내겠다, 실현해 보이겠다 이런 좀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기도 한데
앞서 저희가 의미에서 신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역과 관련된 내용, 성장 이런 내용 좀 많이 포함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는 이달 내로 지자체들과 협의를 해서 권역별 성장 엔진을 4개씩 선정할 예정인데요. 이 지역마다 특색에 맞는 산업을 선정해서 육성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정이 완료된 지역에는 이제 특별 보조금과 세제 지원 그리고 인재 양성 등을 묶은 7대 지원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예. 또 정부는 일명 메가특구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해서 규제 특례와 특별 보조금 등 지역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MAX도 핵심 그 과제로 지원이 되는데 사실 무슨 이야기인지 저 한번 검색해봤거든요. 어쨌든 중간의 약자는 AI더라고요. 네, 어떤 맞습니다. 내용인가요? MAX, 이제 쉽게 말하면 맥스는 이제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뜻합니다. 네. 제조 현장에 이 AI와 로봇을 적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또 분량과 비용을 줄이겠다 이런 개념인데요. 즉 제조 현장의 첨단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부는 올해 말까지 220개 제조 공정을 이 AI 팩토리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숙련된 기술자의 노하우를 데이터로 만들어서 AI 모델로 개발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위험한 작업 그리고 단순 반복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현장 실증도 확대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정부는 2030년까지 권역별로 이 핵심 산업단지에 맥스 클러스터 7개를 육성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제조업을 이제 AI로 전환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포함됐는데요. 자, 산업하면 또 수출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지금 관련해서는 어떤 전략이 포함됐습니까? 네, 정부는 수출 5강 달성과 연간 수출 1조 달러 기반 구축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우선 방산과 원전 같은 전략 품목에 대해서는요, 2030년까지 127조 원 규모의 무역 금융을 지원하고요. 네. 뷰티 패션 같은 소비재 수출 확대를 위해서 현지 마케팅 지원도 강화합니다. 아울러 해외 기관에서 받아야 했던 일부 인증을 국내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예정입니다. 네, 산업부 관련해서 저희가 워낙에 다루고 싶은 내용이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서 이제 대미 투자도 본격화됩니다. 다만 우리의 실익도 챙기겠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네. 올해 하반기에 이제 첫 대미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네. 정부가 설명을 했는데요. 다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단순히 이제 미국에 우리가 투자하고 미국에 도움이 되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금을 이제 우리가 사업성이 있는지 또 우리 기업에게도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세밀히 따져서 이 사업을 예. 선정할 방침입니다. 특히 이제 조선과 에너지 등 양국의 관심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이 분야를 중점적으로 이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협업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고요. 또 최근에 미국의 문을 연 한미 조선협력센터를 통해 국내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그리고 현지 사업 수행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첫 대미 전략 투자 프로젝트는 올해 하반기에 나올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최근에 뭐 중동 전쟁 등을 거치면서 자원 안보에 대한 좀 중요성이 더욱더 대두되고 있잖아요. 관련된 대책도 포함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 대책도 포함이 됐는데요. 정부는 이제 핵심 광물 확보 그리고 석유 비축 확대 등을 지원하는 산업자원안보기금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원유와 가스의 경우 이 중동 지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입선을 다른 지역으로 넓힙니다. 그리고 핵심 광물에 대해서는 비축 품목을 늘리고 최대 1년치까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가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처벌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다른 부처 업무 보고에서도 계속 살펴보고 있는 부분이 대기업과 뭐 소상공인, 대기업과 뭐 중소기업 간의 상생이었는데 나아가서 산업 생태계 함께 성장 프로젝트도 더욱더 추진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건 대기업과 또 협력 업체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대기업과 이제 협력업체 공동 기술 개발과 실증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산업을 키우려면 이 완성품을 만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 부품과 장비를 공급하는 협력업체도 함께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모든 기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예. 산업부는 올해 정부 자금 1,500억 원과 민간 자금 3,500억 원으로 투자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정부 자금 1조 8천억 원, 민간 자금 2조 8천억 원 등 약 5조 원을 이 프로젝트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산업부 업무 보고 내용까지 쭉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조 기자가 이제 지식재산청 어떤 내용이 보고됐을까요? 일단 핵심은 지식 재산으로 돈을 벌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이 지재처는 우수기술의 해외 특허 이 확보를 지원하고 지식 재산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도 육성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IP 수익화 거래 펀드를 1,4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요.
또 지식재산 금융도 13조 3천억 원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네, 이렇게 좀 성장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지식 재산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런 방안도 포함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재처는 기술 유출 전담 수사 조직을 좀 신설을 하고요. 네. 기술 경찰의 인력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10월부터는 해외 위조 상품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 K 브랜드 정부 인증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전 부처 업무 보고에 아마 계속해서 들어갈 내용이 AI도 행정 전반에 포함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AI를 활용해서 특히 이제 특허와 상표 등 심사 서비스를 단축하겠다고 전했는데요. 네. 관련해서 지식재산처장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특허 출원이 전년 대비 30% 증가했고 특히 개인 출원은 130%나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 지연이 우려되지만 심사 역량을 총동원해서 심사 대기 기간이 늘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심사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특허 심사에 AI 기술을 전면 적용해서 업무 효율성도 높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산업통상부 그리고 지식재산처 주요 업무 보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의 올 하반기 주요 정책 계획 살펴봅니다. 고용부는 일터 안전을 확보하고 세대 간 상생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대책들을 발표했는데요. 같은 유형의 산업재해가 반복된 기업은 정부가 따로 관리하고 중대재해가 다시 발생하면 특별감독에 준하는 강도 높은 감독을 받게 됩니다. 청년에게는 공공과 민간에서 일할 경험을 늘리고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일한 뒤 스스로 퇴사해도 생애 한 번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여기에 폭염 속 노동자 보호 대책과 임금체불 근절 방안도 강화되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이번 업무 보고에서 정부가 가장 또 강조한 부분 어떤 부분일까요? 네, 그 정부가 가장 먼저 앞세운 것은요, 바로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근절입니다. 네. 우선 최근 10년 동안 같은 유형의 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한 사업장 183곳을 정부가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자체적인 안전 개선 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합니다. 네. 만약에 같은 유형의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또 터지면 이제 즉시 특별 감독에 준하는 강도 높은 현장 감독을 받게 됩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최근 3년 동안 재해가 반복된 이 사업장에 한해서 담당 감독관을 지정해 전담 관리를 하게 되고요. 네. 건설 현장은 추락사고 예방 수칙을 집중 점검하고 또 미흡한 현장은 사전 계도 없이 곧바로 감독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예. 그리고 요즘 여름이 너무 덥잖아요. 지금 네. 다들 힘든 상황인데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은 아마 더 할 테고요. 관련해서 온열 질환자를 위한 대책들도 포함됐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정부는 다음 달까지 폭염 안전 특별 대책반을 운영합니다. 야외 작업장을 중심으로요, 물과 휴식, 그늘 같은 이 5대 기본 안전 수칙이 현장에서 지켜지는지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네. 폭염 단계가 올라가면 작업 중지를 적극 지도할 방침이고요. 또 밀폐 공간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재해자 가운데 절반이 숨질 만큼 치명적인 데다가 여름철에는 질식사고 위험이 더 커지게 되는데요. 네. 이 맨홀 작업의 경우에 앞으로는 지자체와 감독관이 24시간 오픈 채팅방을 열어서 작업 현황을 실시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작업 전에 안전 조치가 완료됐는지 미리 확인을 해야만 이제 작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네. 아울러 노동자가 위험을 느끼게 되면요, 스스로 작업을 멈추는 작업 중지권 행사 기준과 절차도 올 연말까지 정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뭐 맨홀 작업에는 오픈 채팅방까지 연다고 하니까 여러모로 좀 현장에 걸맞게 유연하게 좀 대처하려고 하는 모습이 엿보이는데요. 근데 이 노동 이야기를 할 때 정말 빼놓으면 안 되는 부분이 제때 돈을 잘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관련해서 임금체불이 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나쁜 사업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강화됩니까? 네, 내년 시행을 목표로 임금 구분 지급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건설사나 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을 때 노동자들에게 줄 임금 항목을 별도로 구분해서 지급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공공건설 분야에서 시작해서 민간 건설과 조선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또 체불 규모가 크고 상습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 구형과 법원 양형 기준을 올려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일 예정입니다. 네. 또 포괄이금제를 오남용해서 공짜 야근을 시키는 등 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도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고용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요즘에 또 다른 세대들보다도 청년 고용 상황이 참 좋지가 않습니다. 한파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상황부터 진단해 볼까요? 네, 좀 상황을 그래픽 화면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네. 좀 보여주시죠. 예, 올해 6월 기준으로요, 청년 취업자가 1년 전보다 20만 명 가까이가 줄었습니다. 고용률도 26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금 지속하고 있는데요. 청년 고용 지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프만 봐도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청년들 입장에서는 단기 일자리나 뭐 아르바이트 이런 것보다는 내 취업에 좀 도움이 되는 일자리를 갖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관련된 개선책도 있습니까? 네, 다행히 이번에 마련이 됐는데요. 네. 정부는 이제 단순 서류 정리 같은 알바형 공공 일자리를 경력 형성형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는데요. 자료 보면서 지금 설명을 드리면요. 중소기업 AI 코치나 정부 사업 현장 지원단처럼 나중에 민간 기업 이직 때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공 일자리를 선별해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민간과 공공을 합쳐서 6만 5천 명 규모의 일 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AI와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 중심의 K-뉴딜 아카데미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 지원 방식도 이제 청년 상황에 맞춰서 재편이 되는데요. 첫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1:1 밀착 상담부터 구직 촉진 수당 인상까지 묶은 K-유스 개런티를 제공합니다. 또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계속 근무하는 청년들에게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통해서 장기 근속 수당을 좀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이 정보들은요, 고용노동부의 온라인 청년센터 포털에서 찾아보고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온라인 청년센터 포털 지금 바로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이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하면 스스로 회사를 그만둬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 구직급여, 즉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쫓겨나거나 문을 닫는 등 이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만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는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일하다가 스스로 퇴사를 하더라도 생애 딱 한 번은 구직급여를 주는 방안을 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적성을 바꾸기 위해서 퇴사한 청년들의 소득 공백을 좀 메워주자는 그런 취지인 거고요. 최소 근무 기간이나 구체적인 지급 요건 같은 것들은 이제 노사 협의와 법 개정을 거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청년층의 좀 고용 촉진을 위한 대책들도 살펴봤는데요. 청년들뿐만이 아니고 중장년층이 재취업을 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이슈입니다. 관련한 대책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중장년이 이제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은 평균 52.9세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이제 기존 중장년 내일센터를 1:1 맞춤형 경력개발센터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또 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이 사업장도 현행 1,000명 이상 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심이 높은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 입법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올 하반기에 추진하고요. 네. 이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무 임금 체계 개편 지원을 병행하고 또 청년 신규 채용이 줄어들지 않도록 공공기관 채용 보완책도 함께 마련합니다. 네, 세대별로도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 근데 우리가 사실 요즘은 회사에 속한 분들도 많지만 배달 라이더라던가 아니면 프리랜서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네. 보호 대책도 당겼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제 특수고용직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 등 노무 제공자를 약 869만 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지원할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를 좀 새로 설립하기로 했고요. 네.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 입법을 추진합니다.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았을 때 미수금 회수를 돕고요. 또 성희롱이나 괴롭힘 피해 구제 절차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 노무 제공자를 현재 95만 명에서 최대 160만 명까지 늘리고요. 산재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지원도 검토합니다. 또 내년 6월부터는요, 이 특고와 프리랜서도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수당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렇게 안전한 일터 조성부터 고용 사각지대 해소까지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와 산업을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AI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기술과 인재뿐만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게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전기와 물인데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공장을 원활하게 가동하려면 대규모 전력과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하반기 업무 보고도 이 두 가지의 미래 산업 핵심 기반으로 보고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또 물 기반 시설을 전면적으로 확충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전기 국가가 무엇인지 또 우리 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취재 기자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담당하고 있는 최다혜 기자, 업무 보고의 핵심 방향부터 짚어볼까요? 네, 이번 업무 보고를 쉽게 정리하면요. AI 시대를 뒷받침할 전기와 물은 물론이고 녹색 산업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 하반기 5가지 핵심 과제를 내놨는데요. 전기국가 실현, 물 인프라 혁신, 탈탄소 녹색 대전환, 플라스틱 순환 경제, 그리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제시했습니다. 네. 즉 AI와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을 키우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활까지 함께 챙기겠다는 게 이번 업무 보고의 핵심입니다. 네, 가장 눈에 띄는 게 전기 국가인데요. 이렇게만 들으면 뭐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인 건지 많이 쓴다는 건지 좀 헷갈리기도 하고요. 어떤 뜻인가요? 네, 저도 궁금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앞으로는 전기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공장, 로봇 산업까지 첨단 산업이 사용하는 전력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호남권에 반도체 생산 시설 4곳과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설 경우 추가로 필요한 전력만 7.5기가와트 규모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 요소는 끊임없는 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태양광과 해상 풍력을 대폭 확대하고 원전도 적정 수준으로 운영해서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를 조기에 달성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웠는데요. 또 AI 데이터 센터와 첨단 산업단지가 전력이 부족해서 가동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전력망도 미리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오늘 업무 보고에서 신규 원전에 관한 내용도 논의가 됐는데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2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10월까지 마련하고요. 신규 원전 도입 여부는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AI 시대에는 이제 전기가 새로운 화폐가 될 거라더니 관련해서 정부도 좀 발빠르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기는 좀 이해가 되는데 물은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걸까요? 네, 생각보다 첨단 산업이 물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반도체 공정에서는 초순수라고 하는 아주 깨끗한 물이 필요하고요. AI 데이터 센터도 서버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 대량의 물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우선 5년마다 점검하던 국가수도 기본계획을 2년마다 다시 살펴서 산업단지 수요 변화에 더 빠르게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네. 또 농업용 댐과 발전용 댐 등 목적에 따라 따로 이용하던 이 수자원들을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댐 간 연결 관로를 통해서 수량 여유 지역에서 부족 지역으로 물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 공급 여력이 높은 장흥댐에서 가뭄 취약 지역인 주암댐으로 물 공급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설명을 듣다 보니까 물 공급이 생각보다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호남권에도 큰 산업단지를 이제 지어야 되는데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잖아요. 관련한 대책도 있을까요? 네,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메가 프로젝트에 관해 계속 다뤘었는데요. 네. 정부는 이 메가 프로젝트에 필요한 물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말씀하신 호남권 메가 프로젝트를 위해서는요. 하루에 65만 톤 이상의 용수가 필요합니다. 네. 김성환 장관은 이 용수를 2029년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다목적댐인 주암댐과 장흥댐의 여유량을 활용하고요. 또 나주댐은 이 물을 농업뿐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도 공급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합니다. 또 여기에 기존의 동복댐의 높이를 올려서 저장할 수 있는 물을 늘리고요. 또 광주시 하수 처리수도 이거를 재활용해서 필요한 용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지금 워낙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가 중요하다 보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도 에너지 이야기를 가장 먼저 했는데 사실 이어서 또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것도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번 업무 보고에서 녹색 대전환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죠. 네, 그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큰 변화는 역시 전기차일 것 같은데요. 네. 정부는 2030년까지 신차 가운데 전기차 비중을 50%까지 늘리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택시와 렌터카 등 영업용 차량에 내연차 전환 지원금을 지원을 하고요. 공공기관 차량도 순차적으로 전기차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원자력 안전위원회 업무 보고 내용까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원안위에서 가장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원자력 산업을 확대하는 데 더해서 규제도 좀 강화해야 한다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핵심은 원자력 산업 확대에 맞춰서 안전성 심사와 방사선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예.
우선 계속 운전을 신청한 고리 3, 4호기와 한빛 1, 2호기는요. 이게 40년 동안이나 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규 원전과 같은 수준으로 안전성을 심사합니다. 지난 2월에 또 표준 설계 인가가 신청된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는요. 전담 심사 조직과 전용 심사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내 경수로 원전에 처음 도입되는 사용 후 핵연료 건식 저장 시설은요. 설계와 건전성을 면밀하게 심사할 계획입니다. 네, 워낙에 또 부처 업무 보고 부처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다른 부처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요즘에 가장 바쁜 부처 중에 하나죠. 기상청입니다. 앞으로는 열흘 뒤 날씨까지 좀 세밀하게 알 수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는요, 10일 예보가 비교적 넓은 시간대로 제공되고 있는데요. 네. 따라서 광역시도별로 오전과 오후에 비가 오는지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 지금 그래프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는 11월부터는요, 지역과 시간을 더욱 세분화합니다. 기존 예보는 기온 예보를 시군구 단위에서 5km 격자 단위로 촘촘해지고요. 예보 시간도 3시간에서 6시간 단위로 나눠서 제공합니다. 또 강수 정보도 좀 바뀌는데요. 단순히 뭐 비가 온다, 안 온다가 아니라 또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강수 가능성을 거의 없음, 조금, 보통 높음 이렇게 4단계로 나눠서 자세하게 알려줄 예정입니다. 예보가 훨씬 좀 구체적으로 바뀌는 거니까 아마 보시는 분들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좀 짧은 시간에 국지적으로 눈이나 비가 확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상 기후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때문에 재난 문자가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이 재난 문자가 더 강화되고 보기 편해지는 측면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우선 수도권과 충남, 전북에서 운영하던 이 대설 눈이 많이 내릴 때 내리는 네네. 이 재난 문자를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그동안에는 전국에 같은 기준을 적용했는데요. 앞으로는 지역별 적설 특성과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서 발송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눈이 자주 오는 강원 지역이랑 또 상대적으로 눈에 익숙하지 않은 지역은 같은 적설량이더라도 위험 정보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국외 지진 감시 범위도 넓어지는데요. 네. 기존에는 일본 규슈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는 11월부터는요. 혼슈 서부와 난카이 해구까지 확대합니다. 또 규모 5.0 이상의 국외 지진이 발생하면 국내에서 흔들림이 감지될 가능성이 있는 시, 군, 구에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원안이 기상청 업무 보고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부처 업무 보고 내용을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내일 오후 7시에도 부처 업무 보고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KTV 라이브 정책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